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의 조금 다른 생각들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이죠. 주간 똑똑똑.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조금 두루뭉실하다고 할 수도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 이건 또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도 들어보고 싶고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또 힘들게 하거나 소외시키고 있는지 상당히 좀 큰 주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거든요. 이게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시는지 소소한 것부터 이제 하나씩 좀 점검해 보죠. 이진성 편집장님께서는 언제 행복을 느끼세요? 저는 최근에 느낀 걸로는 좀 마음에 결이 맞는 사람들하고 즐겁게 웃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작은 것들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 감정을 좀 뜨겁게 끌어올리는 뭔가를 만났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데요. 최근에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영화 슬램덩크 극장판을 보러 가서 어렸을 때 추억과 이제 명작의 감동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이게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했던 그런 그날 기억이 마침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군요. 네네. 이게 행복이다. 네. 뭔가 여유 있거나 웃을 수 있는 순간, 또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끌어오르는 그런 순간들이다. 어떠세요?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어떤 순간 행복을 최근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연초라서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 총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닥 행복하지 않은 너무 불행한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따지자면 이제 제가 집에서 함께 사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고양이들이랑 좀 같이 이렇게 따뜻한 바닥에서 드러누워 있을 때 요즘에는 또 뭐 난방을 좀 틀어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따뜻한 바닥에서 좀 고양이들이 이제 편안하면 이제 일명 이제 골골송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소리 내는 거. 네네 골골골골 소리 내는 걸 이제 부르는데 이제 제 배 위에 올라와서 그렇게 골골송을 부르면서 같이 누워 있을 때 좀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아마 다 다르고 아마 한 개인도 때에 따라 또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주로 말하는 행복의 조건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느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일단 돈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돈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돈과 행복의 관계는 굉장히 영원한 논쟁거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돈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이제 사람의 최소한의 존엄이나 생존과 직결되는 많은 것들이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고 구입 또는 구매해야 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너무 차등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하는 계급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곧장 행복이 돈으로 치환된다기보다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플 때 병원에 가고 나의 노동 현장에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고 내 옷차림을 이유로 무시받지 않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과 행복을 직결하고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면 행복할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재벌처럼 많으면은 저걸 다 지키는 것도 참 일이다라는 생각도 요즘에는 들더라고요. 당장 종소득 신고만 해도 이제 골치가 아픈데 저 많은 돈을 지키려면 굉장히 많은 뭐 법도 알아야 되고 뭐가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쇼미더머니 이제 11편에서 우승한 래퍼 이영지가 상금을 전부 기부한 후에 자신은 현재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고 그 어머니와 할머니도 생활이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의 뭐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뭔가 항상 돈을 자랑하고 그것을 멋과 연결시키던 래퍼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서 주목이 좀 됐었거든요. 가수 아이유도 가족과 상의해서 나는 더 이상의 부의 증식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인터뷰도 했는데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돈의 무한한 증식에 있다기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행복이 어떻게 돈과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는가를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떤 선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 버전의 대답이 있을 것 같은데. 버전이? 네. 첫 번째로는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좀 필터가 깨끗한 100억 네. 정도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우선적으로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도 친구들이랑 이런 말 많이 농담으로 나누거든요. 네. 한 10억만 굴러떨어지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근데 네. 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이제 되게 높은 아파트를 보고서 나도 저런 데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빠가 저한테 이제 하지만 저런 데 살아도 불행할 거다. 그리고 저런 데 살면 더 높은 데 살고 싶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약간 너무 교훈적인 이야기 같기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럴 때 높은 데 살면 더 높은 데 살고 싶고 그것이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당연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드는데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지만 그래도 당장 100만 원만 더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다시 들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버전 1은 이제 100억이라는 거고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버전 2는 100만 원이거든요. 너무 간극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돈을 행복과 얼만큼 등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행불행은 더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이 가난이라는 게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불행과 연결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다. 이런 말도 의미가 이 앞에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가난과 불행이 이렇게 또 동일시되는 이 부분 돈으로 그럼 행복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가난하면 불행하다라는 말이 그 자체로 진실이라기보다는 네. 가난하면은 불행한 게 당연하고 불편한 게 당연하다라는 문화적 각본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네. 그 문화적 각본을 가능하게 하는 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이런 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각자가 정의하는 행복의 의무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아닌가의 논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또 엄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장 주거가 불안하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돈이 있으면 병원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 보면은 이제 좋은 집을 샀을 때 느끼는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시에 또 돈으로는 어떻게 해도 살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서 돈을 굉장히 좋아하던 첫째 이제 오인주가 결국에는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700억을 포기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이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떤 행복인가? 네, 그리고 왜 돈이 어떤 행복을 당연히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가난하면 불행한 것이 당연하고 참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649번님께서 돈 얘기를 하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고민이 만사 해결될 것 같다고 적어주시면 저도 그 생각을 해봤었는데 물론 여러 이유도 없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적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경 활동가께서. 네. 저는 정확히는 사실 가난을 불행으로 만드는 사회가 문제적이다라고 좀 느끼는 편인데요. 이제 사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좀 이야기는 사실 옛날 말이 그렇죠.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난한 사람은 쭉 가난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사실 그 부를 계속해서 세습하는 것이 맞아요. 좀 당연한 사회가 됐어요. 그럴 때 사실 우리 사회 빈부가 어떤 기준이나 정상성을 기준으로 설계된 어떤 계급과 메커니즘이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이 빈부에는 사실 이 노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행어 같은 말이 좀 침입해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엔 노력하면 어떤 빈곤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결국에는 빈곤한 사람을 노력하지 않고 또 게으른 사람들로 만드는 그러니까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사실 이 사람들을 노력하지 않고 또 게으른 사람들로 만드는 교묘한 사실 차별과 혐오인데요. 그래서 21세기 한국에서 사실 가난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고 어떤 학벌과 부, 자리, 이름까지 세습되면서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회는 사실 가난을 불행으로 만드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사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겠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드문 사회 역시 좀 문제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이제 공공요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했었죠. 인상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사실 돈이 없어도 어떤 공공요금을 당장 낼 수 없어도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좀 사회적 안전망이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사회도 문제다라는 그 지금 지적을 두 분이 다 해주셨고, 자, 근데 언제부턴가 보면은 SNS에서 뭐 소확행, 플렉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되고 뭔가 자신의 소비, 조금 무리한 소비인 것 같은데 그런 걸 과시하는 거, 또 아니면은 소박한 뭐 작은 소비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어떻게 보세요? 어떨 때 보면 둘 다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금액 면에서는 굉장히 극과 극인 그런 소비 형태지만 그렇죠. 플렉스나 소확행이 둘 다 행복을 소비와 결합시킨 자본주의 사회의 발명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그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삼으로써 따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사회 문화적인 의미들을 사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 소비를 통해서 나의 재력, 나의 취향, 이런 걸 드러내고 보여주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게 플렉스와 소확행의 목적인데요. 소비를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또 소비를 촉진하는 게 자본주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현실에 있는 어떤 직접적인 문제들, 이런 구조적 모순은 은폐하고 개인이 정치보다는 자신의 일상과 안위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진통제 같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내가 잠깐의 어떤 위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도피처가 될 때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소비로서 행복을 사는 것은 좀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란 문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플렉스의 경우에는 좀 사실 자본주의 사회나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소비 심리를 가장 좀 잘 나타내는 어떤 언어일 것 같아요. 그럴 때 무언가를 살 때 단기적인 기쁨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그 플렉스라는 말은 그 짧은 순간의 기쁨에만 집중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럴 때 하지만 그 이후에 사실 플렉스 이후에 어떤 누군가의 삶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사실 플렉스가 유행할 때 플렉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삶들이 사회에 존재하는데요. 그럴 때 어떤 소비하는 일을 가장 멋지고 어떤 쿨한 일로 여길 때 사실 소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쿨하고 멋진 소비의 세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확행도 사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크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작더라도 소비가 행복을 준다라는 지점에서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는 언어인 것이고, 이런 유행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좀 소비 만능주의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네, 정말 소비만이 길이냐, 소비 만능주의, 지금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행복의 조건 중에 이제 돈 얘기를 저희가 해봤고,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들을 이제 정리하실지 두 분의 생각을 이제 들어봤고요. 또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게 돈 말고는 이제 건강 아닙니까? 이거 어른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인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아픈 분들이라든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들을 때는 그럼 다 잃은 건가? 어떻게 이건 바라봐야 될까요? 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호출되는 사례가 이제 바로 건강인데요. 건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병 없이 활기차고 어떤 활동에도 제약이 없는 몸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환상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이상으로 제시되는 건강한 몸 상태는 인생에서 아주 짧은 시기인 청년기가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사실 나이에 무관하게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보통 젊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좀 어린 나이에도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이라도 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병이 들고 신체 기능이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물론 건강하면 좋죠. 근데 건강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인 기준에서 건강하지 못하지만 살아가는 개인들을 지우고
아픈 사람들의 생존권이나 노동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야기할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언제나 건강이 최우선이고 건강한 개인이 관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만 논의가 귀결이 되어버리면 그렇다면은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하지 않은 몸을 곧 불행으로 치환하진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최유경 활동가께서 건강. 네, 좀 이와 관련해서 아서 프랭크의 아픈 몸을 살다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아픈 몸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에 공명하는 사람들의 원이 커지면 질병의 고립은 연결의 계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병자, 환자, 피해자, 희생자는 가장 멀리 여행한 사람이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 다른 시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럴 때 아픈 몸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넘어서 사실 이 아픈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회의 자원과 지식과 풍요로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단순히 어떤 아픈 몸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지를 넘어서서 아픈 몸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자원이 될 수 있지?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많이 바꾸는 거네요. 네, 풍요로움이 될 수 있지라는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돈과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듣다 보니 결국은 어떤 정상성을 기준으로 놓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행복을 얘기할 때 그것 말고는 또 그걸 불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들려서 그렇다면 이 정상성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이 행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우리 사회의 행복 담론은 많은 경우에 정상성이라는 기준으로 나뉘어진 저곳에 행복을 두고 너는 아직 행복하지 않으니까 저쪽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정상성의 문법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괄호를 열고 그 안에 그러니까 네가 변화해야 한다. 저쪽으로 가서 너도 행복을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남들이 다 누리는 저런 삶을 네가 누렸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라는 식의 어떤 부드러운 강요나 폭력으로도 작동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상성이 편입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소수자적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교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또 공부나 성과를 강요하면서 자녀에게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거다라는 대사도 이제 예를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어디까지나 선의를 가지고 상대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욱 상황이 좀 어렵고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를 향해서 변화해라라는 강요나 강압으로도 느껴질 수가 있는 거다. 어떻게 보세요?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네, 좀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성소수자분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좀 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2020년에 이제 레즈비언 부부의 이제 구성원인 김규진 씨라는 분이 이제 여성 파트너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서를 접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혼인신고서는 이제 구청이 접수했지만 현행법을 들어서 불수리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이제 헌법에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럴 때 불수리 통지서에는 이제 현행법상 동성이기 때문에 결혼이 어렵다라고 쓰여져 있었고 사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어떤 남성 여성 커플은 되는데 여성 여성 혹은 남성 혹은 그 이외의 어떤 다른 성들의 이제 결합은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럴 때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이성 커플만을 정상성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결국엔 정상성이라는 것은 그저 사회에서 만든 어떤 허구의 질서일 뿐이고 정상성을 유지해서 혜택을 보는 건 결국에 이미 정상성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거든요. 그럴 때 정상성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정상성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상성을 요구하는 사회는 사실은 그럴 때 이러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김종원님께서도 사회비평가 박권일님의 신문 칼럼처럼 극소수만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을 만들어 놓고 패자부활전 없는 배틀에 뛰어들도록 강제하는 사회가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예. 자, 정상성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어찌 본다면 참 좁은 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 행복의 기준은 보니 내 얘기가 아니고 자꾸 남 얘기나 사회 얘기를 저희가 하게 돼서 끝으로 한 말씀씩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한번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네, 사라 아메드라는 학자가 행복의 약속이라는 책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행복은 무엇인가 보다 행복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땅히 추구해야 한다라고 제시되는 행복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어쨌든 내가 가깝고 나와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모두가 존엄할 수 있는 사회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만 행복하고 누구는 행복하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고 행복은 무엇을 행동하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네요. 자, 오늘 주간 똑똑똑 우리 사회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 또 정상성 안에서 행복 담론을 저희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생각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최유경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저는 2부에 바로 뵙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